자, 이제 우리가 62페이지죠? 자, 이제 운송업, 이제 운송업입니다, 운송업. 요즘에는 참 운송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상법에는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운송이 이제 육상 운송이 있고요. 육상이 있고, 운수상이 있고, 배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육상 운송은 지금 여기서 배우고요. 우리가 이제 항공, 그죠? 우리가, 그 주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해상 운송, 그러니까 해상이라든지 항공 운송은 따로 그 제 5편이 따로 있어요. 맨 뒤에 끝날 때 배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육상만 배우는 거예요, 운송이. 그래서 운송업 그러면 우리가 육상 운송인데 개념상 보면요, 물건의 장소를 옮기려면요, 당연히 운송이 필요하죠. 그래서 타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것이고, 이 운송업에는 사실 이제 물건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건 운송업 또는 사람을 여객 운송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의에 보시면요, 125조에 이런 말 합니다. 육상,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 또는 여객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뭐 해상이 들어오죠? 근데 그건 해상이 아니고요. 지금 육상이 있고요. 호천, 호나 천, 그죠? 그 다음에 항만, 바다에 있는 항만이죠. 한마디로, 다 육상이죠? 이건 완전 육상이고요. 이건 육상에 있는 게, 그죠? 호수 근처. 그 다음에 항만, 다 육지와 연결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 육지와 연결된 곳이고, 다 이 바다가 아니라 뜻이죠. 그래서 그건 전부 다가 운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물건 운송인데요. 물건에 대한 운송 계약을 하겠죠. 그래서 내 운송을 맡기는 사람. 그래서 운송을 맡기는 사람이 이제 보낸다 가지고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송화인이죠. 송화인. 그래서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그죠? 운송인과 이게 운송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내 운송을 이제 인수한다 그러죠. 그래서 상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운송을 이제 보내는 사람, 이제 물건을 갖다가 이제 제조해서 판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운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송하는데 그 관계인인데 관계인은 이제 도착지에서 운송물을 받는 사람이 이제 받을 숫자죠. 그러니까 보낼 송자, 받을 숫자죠. 그래서 수화인. 그래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화인이고요. 그리고 수화인이 예컨대 여기서 A가 B한테 이제 받는 사람은 이제 수령인이죠. 받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낼 때 그 화물 상한증, 화물 상한증을 보냅니다. 예컨대 뭐 5월 1일 날, 2일 날, 3일 날, 4일 날 이렇게 물건을 쫙 보낸단 말이에요. 한 30개를 보내면 이 화물 상한증을 발행해요. 그래서 이 안에 그죠? 어떤 물건인지 어떤 종류인지 다 써 있죠. 그러면 이 물건을 이제 얘한테 보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이 화물 상한증은 이제 여기에 예컨대 뭐 사과가 100바스다. 그죠? 또 청바지가 뭐 150개 있다.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화물 내용이. 그리고 이제 이 화물 상한증에 있는 것은 뭐예요? 꼭 이 사람이 안 가도 이 사람의 직원인 C가 가도 이거 가져가면 주겠죠. 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어떤 때는 뭐냐면요. 어떤 때는 이 물건이 수화인보다 먼저 가. 그러니까 물건이 먼저 가. 그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물건이 나중에 가거나 그렇게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시차가. 그랬을 때 만약에 이 화물 상한증에 있는 물건을 이걸 가져오면 이제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화물 상한증에 있는 것을 이 C하고 만약에 B가 있다면요. 당연히 이 화물 상한증을 가져온 사람은 줘야 됩니다. A는 이 화물 상한증이 없다면
이 계약서에 있는 B를 줘야 되지만 화물상환증을 발행했다면 이 화물상환증 가지고 있는 이 C한테 줘야지 얘한테 주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화물상환증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화물상환증을 가져온 사람, 물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그죠? B의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우리는 소지인이죠. 그 물건을 가져온 소지인을 줘야 되죠. 그죠? 그 얘기고요. 그러면 물건의 운송인은요, 당연히 그 인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운송인하고 송화인 간의 계약이고 받는 사람은 이제 수화인은 그 운송 계약에 따라서 운송물을 받는 사람을 수화인하면 하는데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이 화물 상환증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는 어떤 화물의 명세서란 것이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운송장 그랬어요. 옛날 용어는. 그래서 그 운송장 대신에 지금은 화물 명세서가 있죠. 그죠?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명세서를 사실은 운송인이 교부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 이 화물 명세서는 당연히 뭐죠? 이 송화인이 이 이제 청구를 하면은 당연히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 업자한테 청구를 하겠죠. 어떤 명세서 달라고 해서 그 명세서를 주는 것은 청구를 해야 준다는 얘기예요. 청구를 해야. 그래서 가끔 그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16조에 화물 명세서 아까 화물 명세서하고 아까 화물 상환증은 다른 거예요. 이건 증권이고요. 이건 명세서죠. 그래서 일단 송화인도 나중에 어떤 물건을 보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해서 화물 명세서를 교부한다 했는데 이걸 가끔가다 기출 문제에서 뭐 운송물의 소유자가 청구한다. 아니 그 청구하는 소유자가 아니고 송화인 보내는 사람이 청구합니다. 즉 이 수화인이 아니고 이 송화인이겠죠. 왜냐하면 어떤 물건을 보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요. 이 화물 명세서에는 당연히 뭐죠? 그 송화인이 사인을 해놔야 됩니다. 기명 날인과 서명을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상환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본에 당연히 뭐 운임과 비용 청구권이 당연히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운임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당연히 뭐 운송해줘야 의무가 있고 이런 건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당연히 운송을 해줘야 당연히 그죠. 주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20 아까 6조와 달리 128조 8조죠. 8조는요. 화물 상환증이 게 있어요. 상환증은 우리가 그 운송인이 똑같이 송화인의 청구를 하면은 화물 상환증을 줍니다. 그죠? 그럼 그 화물 상환증을 다시 B에게 주면 이제 B가 그 화물 상환증 가지고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행인이 운송업자가 하는 거예요. 상환증은. 그래서 이걸 가끔가다 뭐 운송인이 자기가 발행하는데 뭐 청구합니까? 바꿔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화물 상환장에는 발행인이 운송인이기 때문에 운송인이 기명날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잘 나오는 문제가 여기서는 딱 한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물 상환증이 나와요. 우리가 여기서 그 운송에 대해서는 딱 한 개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가. 그죠? 두 개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화물 상환증은 한마디로 이 종이를 가져가면요. 거기에 써 있는 운송물에 인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가져오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운송물의 인도 청구권을 거기 써 있는 일종의 유가증권입니다. 마치 어음스펙 주면 돈 주듯이 이거 가져가면 물건 줘야 됩니다. 따라서 화물 상환증이라는 것은 운송물에 수령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운송인에 대해서 운송물 인도 청구권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화인이라든지 소주인이 이 운송인한테 갖다 주면요, 그죠? 그
화물을 내줘야 되죠. 그죠? 따라서 이것은 성격이 요식증권이고 그 요인증권입니다. 요인증권이 아마 펼치시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문헌증권이고요. 문헌이라면 이제 뒤에 나표지만 거기에 써 있는 대로 주는 거예요. 10개라면요, 10개 줘야 됩니다. 100개라면 100개 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지시증권, 그죠? 예, 우리가 당연히 어떤 사람한테 줘라라고 써 있습니다. 지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죠. 그죠? 제시해 주야 되기 때문에 제시해야 주죠. 그리고 당연히 인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증권이고 또 이거를 팔 수 있죠. 예컨대 요 B가 이거 가지고 또 야 C한테 야 너한테 이건 팔 수 그대로 그냥 팔 수 있어요. 물건을 그죠? 그대로 그거 가지고. 그래서 처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이제 운송인이 청구해서 발행한 것이고 우리가 따라서 이 화물상환증은요. 예컨대 여기에 있는 뭐 청바지 100개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원래 A가 여기 B한테 갑을 통해서 이 운송인을 통해서 이 청바지를 보내야 돼요. 근데 B가 업자인데 다시 B가 C한테 이게 도매상이야, 도매상. 그러면 도매상은 C와 C2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한테 야 이게 예컨대 7월 5일날 발행한 화물상환증을 C한테 줍니다. 이 화물상환증을 주면요, 이 사람이 가서 사는 거야. 소매상에서 그죠? 이렇게 쭉. 이렇게 주겠죠, 이렇게? 그래서 화물상환증 양도, 일일이 물건 양도 필요 없잖아요. 얘가 가져가서, 다시 또 가져가서 또 이거 할 필요 없이, 야, 네가 가져가,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하면 그냥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30조 보면은 화물상환증은 당연한 지시증권입니다. 누구한테 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죠? 받는 사람은 지시, 증권성이고요. 화물상환증은 예컨대 아까 B라고 써 있겠죠. 그럼 B가 다시 C한테 뒤에다가 배서하죠. B가 C한테 준다고 그러면 C가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B가 C한테 얘가 배서인이고 피배서인이고 배서해서 양도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배서를 해서 뒷장에다가 B가 배서인이고 C가 피배서인이고 해가지고 양도하면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아예 어떤 경우는 이제 사고가 날까봐 아예 배서금지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양도할 수 없겠죠. 배서금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화물상환증은 이제 그 효력이 사실 화물상환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적 효력이 있고요. 채권적 효력이 있고 화물상환증이 물권적 효력이 있어요. 그죠? 물권적 효력. 그래서 그게 조문에 있습니다. 예컨대 볼까요? 자, 131조란 조문에 제목이 화물상환증은 거기에 써 있는 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이걸 우리가 그 문헌증권이라고 그래요. 문헌증권. 그죠? 볼까요? 128조에 따라서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는 아까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 계약을 해요. 아까 뭐죠? A하고 갑하고 계약을 하고 거기 적힌 대로, 즉 문은 거기에 써 있는 대로 계약을 하고 써 있었다면 그만큼 운송물을 수령한 걸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A하고 B하고 청바지 100개다. 그러면요, 이 100개를 둘이서 이 화물상환증을 갖다가 발행해주면요, 실제는 왜냐면 왜 그러냐면요, 실제 물건은 내일 아침에 들어와요, 상고에. 근데 상환증권은 미리 줘. 그죠? 어차피 올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A가 맨날 거래하니까 야 내일 아침에 들어오거든 100개 미리 줘 상환증을. 그러면 상환증을 받아가지고 보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미리 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는요, 얘는 아직 물건의 창고를 내가 운송에 대한 수령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증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얘가 B한테 줬어. 근데 어떤 이유로 이 물건이 못 들어왔어. 근데 뭐 서해대가 사고 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못 들어왔더라도 B가
갑한테 청구하면요, 갑은 조여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사연을 얘기하겠지. 야, 뭐 사실은 물건이 같다. 그런 얘기. 근데 일단 법적으로는 얘가 조여되는 거야. 써 있는 대로. 그래서 한마디로 뭐죠? 얘가 청구할 수 있게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일단은 그래서 간주는 아닙니다. 간주는 아니고요. 수령을 한 걸로 추정을 해. 그러니까 아까처럼 야 무슨 소리야, 야 서해대게 사고 나가지고 화물상한증 줬는데 아직 물건이 안 왔다니까. 원래는 그 시간에 왔어야 되는데 지금 통제했기 때문에 못 오는 거야. 그러면 깨질 수 있죠. 추정이. 그래서 거기 조문이요, 추정합니다. 이걸 아마 2014년도 법무사 문제에 간주라고 나와요. 뭐 내는 게 뻔해요. 상법은요 어렵게 안 내. 왜냐면 조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꼬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화물상한증은 적힌 대로 하고 되어 있고, 그걸 받았다면은 운송물을 수령한 걸로 뭐라 한다고요? 추정한다 이거예요. 추정. 자, 이번에는 그러면 화물상한증을 B가 잊어버렸어. A가 지나가다가 K가 주웠어. 그러면 그 K가 가져가면 줘야 돼, 안 줘요? 줘야 돼요. 그래서 화물상한증 자체를 선의 취득하는 소진에 대해서 가져오면 운송인은 화물상한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걸로 보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걔한테 책임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소진에 대해서는요,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간주야. 여기서는 선의에 대해서는, 취득자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조문을 한번 해석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채권이란 말은 운송인과 화물상한증 소지인 간에는 운송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죠? 실제 운송에는 계약에는 아직 물건이 없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 100개가 써 있지만, 그죠? 그런데 발행이 그런데 12월 2일 날 100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TV 100개. 그래서 이 A하고 갑하고 한 거예요. 계약. 그죠? 그러면서 화물상한증을 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12월 2일 날 50개가 들어오고요. 12월 말일 날 다시 50개가 들어오게 됐어. 실제는 50개였죠, 계약이. 그래도 이 화물상한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B가 그걸 가져가면 얘한테는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실제 운송 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란 말이 잘 나와요. 그건 니네끼리 얘기고, 야, 써있는 대로 줘야지. 100개잖아. 그죠? 이게. 그래서 이거, 우리 아까 이 화물상한증은 그 문헌적 증권이에요. 써있는 대로. 민법으로 말하면 뭐죠? 표시서죠. 표시서. 표시가 된 대로 줘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는 문헌 증권성이 적용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A하고 갑은요 50개라고 했잖아. 둘이는 합의한 대로 해야 되고, 그죠? 그죠? 됐어요? 그래서 문헌 증권성은 이 소지인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시지, A하고 갑 사이에는 대항할 수 있죠. 내가 50개 줬잖아, 실제. 그죠? 그러면 아까처럼 야 물건이 아직 안 왔는데 발행을 했어 먼저. 그러면 꽝하냐? 그게 뭐예요? 공권이죠, 공권. 표에 있다는 거죠, 공권. 실제는 물건도 안 왔는데 이게 발행 먼저 했잖아요, 공권. 그러면 이게 아무도 없는데 공권을 줬을 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문송물을 인도받지도 않는데 발행한 상한증이나 또 기재 내용과 다른 50개인데 100개를 썼어. 그렇게 다른 내용을 썼을 때 그거에 대해서 화물상한증은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런 경우에도 문헌대로 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죠? 그러니까 원래 A하고 갑 간에는, 그죠? 실제 문헌에는 10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준 것은요, 실제 월인. 그죠?
원인은 이제 그죠? 요인 같은 말이죠. 이 실제 계약서의 실제적인 그죠? 요건의 원인은 뭐야? 원인은 그거는 50개야. 또는 아니 안 줬어. 그럼 과연 이때 이걸 100개를 봐야 되느냐, 50개를 봐야 되느냐, 빵을 봐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판례는 공권, 아예 물건을 주지 않고 발행한 화염상한증에 대해서는 그거는 무효다. 판례예요. 판례는 그때 무효냐 아니고 그냥 무효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인성을 중시해요. 실제 원인이 있었느냐. 그래서 운송물을 인도받지 않고 문송물도 안 받았는데 발행을 했는데 그 상한증은 무효 아니야? 이게 판례예요. 따라서 화물상한증에 기재된 물건이 실제 물건과 달라. 그러면 실제 물건만 주면 땡 아니야? 이게 판례예요. 그때는 문헌성이 아니고 요인성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공권 같은 거를 발행했을 때는 뭐라고요? 요인성설이 판례예요. 처음에 이 말이 어려워요. 그죠? 그죠? 이게 학자마다 인법에서는 뭐 원인관계 달아서 쓰는데 이쪽도 요인관계 달아서 써요. 그죠? 똑같은 말을 안 써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그 배에 있는 물건을 갖다 옮기는 거 우리가 그런 운송업에 우리가 그래 운송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그때는 화물상한증이 아니고 선화증권입니다. 선화증권. 배에 있는 물건. 이 선화증권도 똑같아요. 똑같대. 즉 선화증권도 공권이었을 때는 무효예요. 볼까요? 운송물을 배에다가 올리거나 아직 선적 안 했는데 먼저 선화증권을 발행했어. 그럼 공권이죠? 근데 그걸 가져왔어 누가? 그죠? 그러면 그 원인과 요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원인과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요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인과 요건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목적물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건 무효지. 그래서 판례는 선화증권이든 화물상한증이든 요인성에 기초해서 그 물건에 원인이 없다면, 그죠? 요건이 없다면, 그거는 무효로 봐기 때문에 줄 것도 없다. 이렇게 보이는 설이 요인설이에요. 알았죠? 원래는 문헌성설을 택하지만 실제 없다면 아주 된다. 라는 판례입니다. 맞죠? 그 맞는 얘기죠, 사트면.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131조라는 조문 아까 다시 와서 문헌증권상에 봤을 때 우리가 문헌에 따라서 수령을 추정한다는 조문은 2010년 5월 달에 그 당시 들어온 겁니다. 이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화물상에 그 추정적 효력을 준다는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 화물상한증도 처분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 그러니까 원래는 화물상한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없으면은 만약에 여기 있는 물건을 갖다가 A가 B한테 이걸 물건을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C한테 줘야 돼요. 그런데 화물상한증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물건을 얘한테 화물상한증만 주면 C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단계가 줄죠. 비용도 줄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물상한증의 처분권 성향 것은 화물상한증을 작성했다면 그 운송물의 처분은 화물상한증만 가지고 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화물상한증에 대한 처분 증권성이 있습니다. 아주 편하죠. 그죠? 편리하니까 상업상. 그게 이제 밑에 보시면요. 방가로 1번에 볼까요?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한증을 교부한다는 것은 그 운송물 위에 권리 취득을 하기 위해서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똑같은 거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원래 민법은 동산에 대해서의 동산을 갖다가 동산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동산을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상법은 그 물건에 대해서는 인도를 하지 않아도 화물상한증을 넘기면 인도란 걸로 봐요. 그죠? 특징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화물상한증 자체가 인도주권성을 갖고 있고 그 자체로 물건의 인도. 자, 물건에 대해서 인도나 등기는 뭐예요? 다 물권적 효력이 있죠? 그래서 그 인도한다는 말 속에는 그 물권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그러면요, 동산 인도가 물권이 아니에요, 민법상. 그것처럼 동산을 실제 인도한 것, 실제 인도 안 했지만 실제 인도를 한 것처럼 봐. 그래서 마치 물권적 효력이 있어요. 그죠? 따라서 운송 중에 있는 물건을 실제 물리적으로 인도하지 않고도 아주 용이하게 그걸 팔아먹을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입질할 수도 있죠. 그래서 따라서 효과는요, 이 화물상한증이 발행됐을 때는 제함자에게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고 또 운송에 대해 처분권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다만 이제 반드시 화물상한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화물상한증에 의하지 않고는 처분과 인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물론 화물상한증이 아까처럼 기명식일 때는 배서하면 되는데 이 배서를 했다고 그죠? 다만 화물상한증을 배서했다고 채무 어음스표처럼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주권서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요, 이제 133조 볼까요? 맞죠? 조문이 요게 화물상한증 경우에 물권적이란 말을 해요. 그 얘기는 아까 또 했던 얘기예요. 화물상한증에 의해서 운송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한증만 그 유가지권이 화물상한증만 교부했다면 운송물 위에는 모든 권리 취득에 관해서는 마치 실제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똑같이 물권적 인도효력을 있다라는 조문을 해요. 이게 물권에 대한 효력이에요. 제목이. 그 다음에 밥원 볼까요? 밥원. 자, 운송물의 인도 의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수화인은 운송물을 받으면 운임 기타 비용 차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또 화물상한증이 발행됐다는 것은 수화인이 아니고 누가요? 그 증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 증권을 소지한 사람만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됐죠? 물론 화물상한증이 발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송화인만이 권리 의무와 처분권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이제 화물상한증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140조의 수화인의 지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화물상한증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물건을 가진 수화인이 권리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1항에 운송물이 그 도착이겠죠? 그 도착지에 도착한 때 수화인이 그 권리를 얻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화인은 송화인과 동일한 권리 취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A 거였는데 도착하는 순간에 A 거면서 B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그 얘기는 그러면 누가 우선합니까에 대해서는 2항에 나옵니다. 2항에 운송물이 그 도착지에 도착을 한 후, 자, 수화인이 자 이제 내놔라고 인도를 청구합니다. 잘 나와요. 야, 이제 내놔라고 청구해. 그럴 때는 수화인의 권리가 소화인의 권리에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원래 이 물건은 아직은 A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물건이 B한테, 그죠?
송화인이 받는 사람 수화인에게 이게 도착돼서 수령까지 해야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뭐 차를 가지고 이렇게 운송한다 이거예요. 운송하면은 이 A라는 물건의 소유권이 뭐죠? 조문에 따르면 소유권은 일단 도착하는 순간에 이 사람도 권리가 있고 이 사람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인도 청구, 야 이제 내놔라고 인도 청구를 해. 가서 그러면요. 그때 만약에 A가 전화가 와 주지 말라고. 그럼 누구 줘야 돼요? 조문에 B한테 있는 거예요, 권리가. B한테. 그죠? B한테. 네. 일단 청구. 그럼 얘는 곤란할 거 아니야. 도대체 누구 줘야 될 건지, 그죠? 그래서 그때는 조문에 적어놨어, 아예. 예, 그죠? 예, 인도를 청구한 때, 누가 수화인이 권리에 우선합니다. 누구보다? 송화인보다. 규칙 문제 볼까요? 화살표. 화물상환증이 발행했는데 도착한 후에는 아니죠. 도착했을 때는요. 도착한 순간에는 수화인과 송화인이 같은 권리가 있는 것이지 수화인이 모든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착한 후에는 A도 B도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다만 얘가 청구했을 때는 A, B가 우선한 거지. 그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이쪽에 좀 까다롭게 좀 보셔야 돼요. 조문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교재를 보면은 이게 조문이 이렇게 실려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눈에 이제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문을 드리기 때문에 또 따로 조문집을 볼 필요 없어요. 그거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에요. 조문집 보고 뭐 보고 뭐고 앉았고. 4번 책임. 자, 상법상 운송인의 책임은 우리가 이제 135조에 있습니다. 볼까요? 자, 운송인은 자기가 운송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아까 제가 배웠던 운송 주선인을 통해서 또는 사용인을 통해서 기타 운송을 위해서 사용한 자가, 그죠? 그 운송물을 세 가지겠죠. 운송물을 수령할 때, 운송물을 넘겨줄 때, 또 보관할 때, 운송할 때, 이런. 그래서 수령, 인도, 보관, 운송에 관해서 주의를 해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주의를 해태했다는 건 뭐예요? 과실이죠.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즉 과실이 있어. 그러면 그 물건의 세 가지, 멸실, 훼손, 연착. 멸실, 아이들이 없어진 거죠? 그죠? 훼손, 흠집 생긴 거죠? 늦게 한 것도 손해죠. 그래서 우리가 멸회연, 멸실, 훼손, 연착 요 세 가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운송인들은 면책 약관을 만듭니다. 요래요래한 거 안 된다. 그죠? 근데 그죠? 이번에 무슨 서해안 사고처럼 그런 특별한 교통사고가 했다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연착할 수 있잖아. 그럼 손해배상 하잖아요. 그래서 약관을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놉니다. 그죠? 만약을 위해서. 그죠? 됐죠?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책임인데, 자, 이게, 우리가 이 과실 책임주의라는 거예요. 그죠? 네. 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오른쪽,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4번, 다시 4에, 이제 목차. 방가르기 번입니다. 4번이 아니고 4에, 그죠? 양가로 4자입니다. 운송인의 책임은 정액주의, 앞으로 배우는 정액주의 책임도 있고, 고가물에 대한 책임도 있고, 또 손해배상은 단기 소멸주의에 의해서 사실 운송인들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송인들은 상법상 좀 책임을 완화해요. 특히 물건 운송 계약상의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경합할 수 있기 때문에 송화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청계천에서 그 당시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했는데요. 지금 말하면 배달이었었어요, 배달. 그래서 청계천에서 물건을 떼다가 그걸 또 이제 자전거에 싣고 뭐 방산시장 같은 데나 남대문시장 가가지고 또 남대문시장에서 또 그 대한항공 있죠, 대한항공까지 가. 그럼 또 대한항공 같은 거 가면요, 잔뜩 한 20박스를 갖다가 이게 큰 게 묶어 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지금 박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거를 이제 한 7개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했었어요. 그 당시 몸무게가 54kg였는데 제가 지금 그 당시에 이걸 제일 잘 많이 올렸어. 7개. 가다가 남대 지나가다 보면 대한항공 있는데 근처에 불러. 야, 봐, 너 이리 와봐. 근데 쓸 수가 없어, 이거는. 쓸 수가 없어. 그냥 가. 돌아올 때 또 만나고 그러는데 이제 하다 알아, 이제 알고. 그러니까 가면은 또 이제 비행기니까 그걸 또 다시 직원이 나와가지고요, 쫙 잘라. 이거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이게 탐지기 같은 걸 또 해요. 그럼 잘랐으면 다시 포장을 할 거냐? 포장 안 해줘. 돈 줘야 되죠. 그것도 비싸 돈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해줘요. 가서 해주고 했다 보면 또 옆에 사람들 해달라고 그러면 또 같이 해주고 이제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제 뭐냐면 문제는 그러니까 청계천 치과 같은 데 보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이제 치과 같은 데 보면 그 당시 뭐 대한항공 지금 뭐 지금 택배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인데 그 치과에 보면 이제 이게 트럭에 있으면요, 거의 물건을 가면요, 물건이 다 없어져. 한 뭐 50개 보내면요, 그 중에 한 10개 없어지고 막 집어가는 거야, 직원들이. 거기 있는 이제 막 집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화물차 운전사한테 돈을 줘. 그러면 안 집어가게. 그럼 관리를 또 해. 사람은 또 관리하는 애를. 왜냐하면 이 물건을 없애놨으니까 그 당시는 뭐 아주 무지개수예요. 그게 막 없어져. 옛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면요, 이게 그러면 훔쳐갔어. 없어졌어. 그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뭐죠? 그러면 이제 일종의 불법행위라는 거하고 뭐죠? 채무불이행이 겹치는 거죠. 채무불이행이면서 불법행위야. 그래서 이때는 이제 경합 2개 다 할 수 있어요. 경합해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택일에 처할 수 있다고요. 또 상법은 아까 물건 운송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이게 워낙 사고가 많이 나니까 면책 약관이 무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면책할 수 있다는 조문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 그건 보고요. 맞아볼까요? 1번 밑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아예 그 전부 멸실되거나 연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손해배상액은 그죠? 인도 할날의 도착지 가격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얘기고요. 두 번째 왜냐하면 전부 멸실이란 건 뭐예요?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물건이 없대. 전화하니까 그때 광주로 보냈는데 광주에 보냈거든요. 물건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훔쳐간 거냐? 그죠? 물건이 안 왔대. 그럼 뭐예요? 그때는 인도 할날에 예컨대 보통 이틀이면 간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도착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그때까지의 가격이에요. 그때 가격이 지금 10,000원 하던 것이요. 특히 원당 같은 것들은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해요. 하루 사이에. 그래서 12,000원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도 할날의 소비상액이에요. 야, 12,000원 내. 그럼 그날 기준이었다. 그죠? 그런데 1분 멸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건 간 거죠. 갔는데 반비게 갔대.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때는 인도 한날이죠. 인도 한날. 그래서 그때는 이거 틀을까요?
일부 멸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인도 한날로 볼 수 있어요. 훼손됐다든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이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일부 멸시라고 훼손이 해서 근데 실제 인도 한날 했는데 보니까 보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멸실과 훼손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일 땐 그죠. 고일 땐 다 책임지는 거죠. 고일 때. 그래서 고의에 대해서는 모든 손해배상 청구하실 때 책임지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때 멸실과 훼손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요 모두 안 줍니까? 운임도 안 주지. 근데 이제 운임은 공제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운임 어차피 내야 되니까 운임까지는 공제해 준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지우세요. 똑같은 얘기 또 돌았네. 그 다음에 이제 고가물이 있는데요. 가끔 물어봅니다. 고가물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화폐나 유가증권과 기타 고가물, 때 보통 이제 고가물은 뭐냐면요. 뭐 옛날에 시계라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경우에는, 송화인이 운송을 할 때, 이건 돈이야. 유가증권이야. 말을 해야지. 고가물이야. 라고, 그것을 명시를 해만이 운송인한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가물은 명시했을 때 책임지는구나. 그렇죠? 알겠죠. 그러면, 방금 이번에 상법 136조에 고가물, 뭐 화폐, 유가증권, 그죠? 같은 거,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라든지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금 같은 거. 그러면 때는 그 고가물의 불고지에 대해서 그 면책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런데 그 면책 규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운송에 따른 채무 불이행일 때는 면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일부러 훔쳤다. 그래서 그렇게 불법행위, 그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요 면책 책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옛날엔 담배 같은 것도 있고 담배는 고가물은 아니지. 그래서 뭐 시계 같은 것들도 어떤 경우면요. 제가 이제 운송하다 보면 저기 밀수 같은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보내달라는 분도 있어요. 몰래 좀 해달라, 껴달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근데 시계가 있었다 그 안에. 우렉스 시계다 옛날에 그죠? 그럼 이거를 뭐 사과 박스에 넣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근데 이제 가보면요, 거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나이가 그때 19살이었는데 한 40세신 분들은요, 자기들이 금방 안 돼. 고가물은 금방 안 돼요. 오래 유랄스럽대. 그럼 뜯어보면 고가물이래. 근데 이게 보내요. 보내면 그때 만약에 그 사람이 이걸 훔쳤어요. 훔쳤어. 팔다가 장물로 걸렸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면책했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그때는 아까처럼 고지 안 해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그 면책이 안 됩니다. 자,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판례 볼까요? 판례. 고가물의 멸실과 훼손, 운송이 또는 그에 대한 아까 불법 행위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특히 또 이때는 사용인의 고의 과실일 때는 또 고의 과실일 때는 또 나가서 그때는 상법상은 책임 안 지지만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민법상은 책임집니다. 근데 상법상의 책임 안 진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순차 운송이 있는데요. 순차는 이제 여러 명이, 자, 이건 이제 이게 우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고 서로 합의해서 하는 거야. 업자끼리. 그래서 A 구간에서는 갑이, B 구간에서는 을이, C 구간은 그 병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서로 같이 이렇게 합의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그럴 때는 우리 법에서는 그 물건이 중간에 야 이게 강원도에서 없어졌는지, 그죠? 춘천에서 없어졌는지, 아니면 서울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없어진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연대책입니다. 연대야. 그래서 수인이 순차를 운송할 때는 각 운송인은 멸실, 훼손, 연착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연대예요. 연대.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연대 책임으로 알 수 있고요. 따라서 만약에 그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이 그러면 똑같죠. 연대니까 대신 손해를 배상했어. 그러면 그때는 누구한테? 그때는 원인 행위를 한 걔한테. 그런데 병이 책임졌어. 제가 돈이 많아. 근데 보니까 이 강원도에 있는 얘가 사고 친 것 같아. 그럼 얘한테 부상하는 거죠. 당연하죠? 원인을 한 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조문은 잘 읽어보시면 맞는데 이 조문은 상법은요. 조문을 이렇게 안 읽어보시면 못 맞춰요. 그죠? 이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원인 행위를 한 운송인에 대하여 뭐가 있다고요? 구상할 수 있죠. 사망에 그러면 이번에는 근데 그 손해의 원인된 행위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떨어뜨렸는데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네. 사람 그거 맞죠? 예, 그럴 때는 그 운임 액수대로, 그죠? 분할이 아니고 운임 액수대로. 얘가 100만 원 받고, 얘가 200 받고, 얘가 200이야. 그러면 5분의 1, 5분의 2, 5분의 1 이렇게 책임지는 거죠. 뭐. 운임이에요, 운임. 그래서 그 자기의 운임액 비율로 손해를 분담합니다. 그래서 연대책임, 구상권, 비율. 그죠? 물론, 그 손해가 자기 구간이 아니다. 예컨대 물건을 갖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물건이 작물 잡혔어. 알고 보니까 을지역이었어. 그럼 당연히 책임 안 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문인데 이 조문만 보셔도 조문만 잘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물론 운송인도 운임 안 주면요. 운임 안 주면 당연히 그 물건 안 주죠. 유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 비용 차량금에 대해서 유치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요 규정은 우리가 순차 운송의 경우는 그 후자죠. 후자 제2인송인 마지막 운송인이 전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전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후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럴 때는 전자의 권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사람의 책임을 지는 구도죠. 그 다음에 이제 운송인의 책임 소멸. 한마디로 이제 물건 다 주면 소멸이죠. 그래서 운송인의 책임은 수화인이든지 화물상환 소지인이 아무런 유보 없이 운송물을 찾아가면은 뭐 운임 내고 찾아가면은 책임을 이제 소멸합니다. 다만 이 운송물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과 또 나중에 보니까 일부 멸실이 발견됐어. 그럴 때는 2주 안에 얘기해야 돼요. 가져갔는데 뭐 상하박스가 9개인데 8개더라. 그러면 그걸 2주 안에 운송인에게 발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물론 악일 때는 뭐 책임지죠. 알았을 때는. 빼돌린 거죠? 그렇고요. 물론 그 복합 운송, 아까 이렇게 복합 운송일 때 손해 발생 구간이 불명할 때는 146조, 그죠? 책임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책임지니까. 그죠? 그래서 판례가 있습니다. 그 뒤에 그 판례고요. 예, 이렇게 보시고, 끝으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책임에 대한 것들을 모아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 지금 아까 운송인은 135조에 뭐죠? 과실책임주의죠. 그 과실책임주의입니다. 똑같이 운송 주선인도 똑같아요. 주의를 해태하지 않을 때라고 해가지고 뭐 거기 또 가운데 있는 여객 운송인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는요 거기 공중 접경 지금은 특히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뒤에 배우지만 152조에 보면 그 공중 접객업자가 뭐 호텔도 그렇고요, 그렇죠? 손님한테 임치받죠. 그 임치받던 물건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거기 보면 이제 언더라인에 주의를, 즉 과실이죠. 주의를 게을리지 않았다. 즉 과실이 있을 때만 그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옛날에 뭐 지금은 좀 드뭅니다만 목욕탕 같은데 찜질방에서 뭐 그죠? 맡기지 않은 건 책임 안 지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적어도 맡긴 물건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요. 그럴 때 과실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일단 물건을 맡겼다면요, 물건을 맡겼어요. 시계를 제가 맡겼으면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즉 그때 책임은 뭐죠? 옛날에는 불가항력이었어요, 조문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그냥 과실 책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법 152조에는요 불가항력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좀 낮게 과실 책임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나머지 뭐 창고업자 다 과실 책임주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4번에 역의 운송만 보고 좀 쉬겠습니다. 역의 운송은 뭐 역시 보시면 똑같이 얘도 148조에 운송인이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의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 지금 다 과실이죠. 과실이 없다면은 뭐 책임이 없다. 반대로 과실이 있다면 여객에 대한 그 운송을 위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은 직권으로 피해자나 가족의 정상을 참작을 또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두 가지인데 149조에 수탁받은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버스 안에다가 이제 버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 물건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죠. 이렇게 수탁받은 게 있고요. 또 수화물, 손에 쥔 게 있죠. 이렇게 그죠? 자기가 쥐고 있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149조에 보시면 운송인이 여객으로부터 인도받은 수화물이죠. 맡겨주세요라고 이렇게 그렇게 수탁물, 그 수탁물에 대해서는 원래 운임을 받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물건 자체죠. 그러니까 운임을 받지 않더라도 물건 운송인과 똑같아요. 책임이. 그죠? 자, 이양. 근데 수화물이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10일 동안 찾아가지 않아. 그러니까 열흘 동안만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이. 열흘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가 봤죠? 상사 매매할 때 공탁하고 팔아버려요. 경매권이 있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주소 거소를 몰라. 대부분 모를 거 아니에요? 그게 막혔으니까 누군지 몰라. 그럴 때는 최고 통지 필요 없죠. 그래서 열흘 정도까지 있다가 나중에 그 물건을 팔거나 공탁을 하겠죠. 자, 150조. 자, 그건 이제 맡긴 거고요. 이번에는 맡긴 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운송인이 여기로부터 인도받지 아니한 수화물에 대해서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으면 이제 과실 책임이 있죠. 그럴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여객에 대한 운송의 경우에는요, 손해배상에 대한 것을 정할 때는 물건과 달리 그 정상 참작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여객일 때, 그죠? 그래서 여객은 저액 배상주의가 아니고
민법상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송은 아까 인도받은 수화물에 대해서는 운임을 받았다 안 받았다 관계없어요. 일단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기 기출문제 인도받은 거에 대해서 난 운임 안 받았으니까 책임 없어. 아니에요. 책임 없다 아니고 그때 운임 안 받아도 책임은 있다예요. 틀렸죠? 이렇게 또 인도를 해야 되죠. 인도는 해야 되죠. 인도 받은 물건에 대해서만 운송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인도 하는 게 아니고 인도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꼬는 문제들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공중 접계곡 하나